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의 외딴 오두막집에 놀러갔다.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서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공포 체험을 하고자 그곳을 선택했다. 그 오두막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주위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자 주변은 적막감이 감돌았고 달빛마저 흐릿하게 비춰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첫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각자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돌아가며 이야기했다. 마지막 순서에 있던 나는 전에 인터넷에서 본 공포 썰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고 있었기에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시작됐다. 이 이야기는 어느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돼. 오래전 그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대. 그 병은 사람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마을은 폐허가 되었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여인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퍼졌어. 우리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 여인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어. 매일 밤마다 폐허가 된 마을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찾는 듯이 중얼거렸대. 그녀는 죽은 이들의 사진이나 물건을 모으면서 작업을 했다고 해. 하지만 그 작업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 산속의 찬바람이 우리를 스치며 지나갔고 우리는 모닥불에 더 가까이 붙어 앉았다. 나는 이야기의 가장 오싹한 부분으로 넘어갔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몇몇 젊은이들이 그 여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대. 호기심에 찬 그들은 밤늦은 시간에 출발했어.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마을 한가운데 버려진 교회 건물에서 여인을 발견했거든. 그녀는 거기서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사진이 붙은 인형들을 씹고 있었던 거야. 친구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젊은이들은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여인은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 그녀는 전혀 인간 같지 않은 속도로 달렸고 잔뜩 웃으며 그들을 불렀대. 결국 젊은이들 중 몇은 공포에 차스러진 채로 여인에게 붙잡혔다고 해. 그 이후로 그 마을 근처로는 아무도 가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전설로만 남아있게 되었지. 숨을 돌리며 나는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모닥불 소리만을 들으며 있었다. 그때 산속 어딘가에서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고 누군가가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속삭였다. 공포는 우리의 연료가 되어 우리는 모두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때 나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 오두막의 바닥을 환하게 비추었다. 우리는 잠시 안도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짧은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문이 열리더니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 곁을 지나간 듯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다시 함께 모여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이곳에도 나타난 건 아닐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린 모닥불 주위에 더 가까이 모여 앉았다. 모두가 떨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무슨 행동을 취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문득 창밖에 사람 그림자가 얼핏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분명히 사람 형상이었지만 그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둘러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도망치듯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 그 여름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남았다. 그리고 그 오두막은 다시는 누구도 찾지 않는 미스터리한 장소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오랜 세월 방치된 폐가가 있었다. 주민들은 그 집을 귀신집이라 불렀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모험 삼아 들어갔다가 겪은 기묘한 체험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집은 점점 더 악명 높아졌다. 한 여름밤 대학생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이곳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호기심 반, 모험심 반으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무더운 공기를 가르며 폐가로 이어졌다. 길게 자란 잡초를 헤치며 집에 도착한 그들은 삐걱거리는 나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오랜 세월 동안 먼지와 거미줄이 쌓여 을씨년스러웠다. 벽에는 누군가의 낙서인지 뚜렷하지 않은 글자들이 쓰여 있었고 바닥에는 낡고 헤어진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때 민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들의 주변에서 낮게 깔린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친구들은 재밌게 사진을 찍고 장난을 치며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민수는 점점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시침과 분침은 정확히 3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그들 모두 소름이 돋았다. 모든 장난과 웃음이 사라지고 그들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 갑작스럽게 방 구석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확실히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다. 친구들은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민수는 그제야 그들이 외부인이 아닌 다른 존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서로를 의식한 채 그들은 천천히 그 소리 의원천을 향해 다가갔다. 간신히 조도를 맞춘 후레쉬 불빛은 낡아빠진 문을 비췄고 쾅하고 문이 저절로 닫혔다. 순간 그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문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겁에 질려 방황하며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그들의 손전등 빛이 깜빡이다 꺼지며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몇 분 뒤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그들 앞에는 낡은 거울이 걸려 있었고 그 거울 속엔 분명히 그들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창백한 여인의 얼굴이 그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그들은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그들은 허둥대며 밖으로 달려나왔다. 밖으로 빠져나오자 그들 중 몇 명은 오열을 하며 주저앉았다. 그 집에서 본 것이 단순한 착각이거나 그들의 상상일 수도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들 모두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 후로 그 집에 다시 간 사람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와 그의 친구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통해 그 집의 전설을 더욱 공고히 하며 그곳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주위를 멀리 돌아갔고 아무도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발소리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렇게 다시 어둡고 깊은 침묵 속에 가라앉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살아서 도시로 올라가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학 진학 후 친구들 사이에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고 이번 여름방학을 기회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나는 친구들과 계획을 잡지 않고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도착해 며칠 동안 관광, 명소를 방문하며 자유를 만끽했다. 그러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 날, 나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밤을 즐기고 싶어 늦게까지 시내를 돌아다녔다. 막차 시간을 착각한 나는 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차가 출발한 뒤였다. 계획에 없던 일정 문제로 인해 당황하던 중 나는 역 직원에게 다음날 아침 첫 기차표를 예약하고 역 근처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기차역 내부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고 조용했다. 역 대합실 안쪽에서 나는 눈을 붙이기로 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역 구석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의 낮고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반사적으로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고 나는 조금씩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하고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점점 더 불안은 커져갔다. 그때 갑자기 전광판에 아무 예고 없이 도망쳐라라는 문구 하나가 깜박깜박 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곧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대합실을 벗어나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는 길에 나는 마침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볼 수 있었다. 오래된 기차 플랫폼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중심을 잃은 듯 기차 선로를 향해 한 발 한 발 조용히 걸으며 입속에서 무언가 중얼거렸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돌진해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갑자기 불빛이 전부 꺼졌고 나는 깜짝 놀라 멈췄다. 제자리에 얼어있는 도중 내가 지나온 경로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넌 어디도 갈 수 없어. 수백 명의 목소리들이 중첩되어 내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한번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의 문까지 겨우 다다랐을 때 흉측한 웃음소리가 얼어붙은 밤 공기에 울려 퍼졌다. 밖으로 뛰쳐나온 뒤에야 주변의 밝은 가로등 불빛에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돌아보니 역 안은 고요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경비를 찾기 위해 근처 경찰서에 갔지만 직원들은 내가 피곤해서 보지 못했던 행상이라며 웃어넘겼다. 날이 밝으면서 첫 기차가 도착했고 나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그곳을 벗어났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안했지만 집에 도착하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날의 경험은 점차 잊혀갔다. 그러나 가끔씩 서울역을 지나치게 될 때마다 나는 그때 그 흉측한 웃음소리가 귀가에 떠오르곤 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기묘한 밤은 내 머릿속에 영원히 박혀있을 것이다.